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시장이 반도체 착시 현상에 빠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네. 왜 이런 말이 생겨났는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 무역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뒷부분부터 답을 제가 드리면 통계적으로 한 17%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7%가 반도체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한 2,5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버리고 주가를 다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한 1,880 정도 나와요. 1,900 정도 나와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500인데 600포인트 정도가 부풀려져 있다. 반도체를 빼버리고 나면.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들어가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삼성전자가 140만 원 할 때 샀는 분들은 지금 한 100만 원, 130만 원 이상 올랐으니까 효덕을 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반도체 착시 현상 소리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연 우리나라 지금 무역시장이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고 있다는 말은 원화가 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운이 좋아서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세계 경제는 한 3.7%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이제 1년 남았죠. 2018년 까지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2019년에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정치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걸로 생각되고요. 날씨가 추운데 퇴근길에서 또 집에서 한번 두 분의 재미있는 토크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하나가 법정 시한 넘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그 평가와 과제 이런 제목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429조 정도 규모인데 올해가 아마 400조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규모가 429조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인데 지금 법정 시한 넘기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의 어떤 위상도 확인을 했다 이런 뉴스도 방금 나왔고요.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히 제한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반적인 평가 과정 한번 해 주시죠. 네, 노동 교수님. 지금 이제 오늘 밤 9시에 네. 일단 본회의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거의 참여를 해서 반대를 할지 아니면 아예 불참을 할지 그런 것 때문에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서 한다면 160석을 넘기게 되니까 예. 그건 처리 자체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그 과정을 먼저 좀 평가를 하면 물론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자동 부의되는 네. 그런 걸 어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 첫 번째 그런 불명예다 얘기도 하는데 네.
과거에는 사실 뭐 이미 다 마십니다. 12월 31일 뭐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이렇게 그렇죠. 예, 뭐 그 처리한 경우도 많았고요. 예. 그래서 그 시한 자체가 그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하여튼 좀 말씀하신 대로 429조 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예산결산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네. 또 거기서 이제 정말 소위 이런 의원들은 네. 뭔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것을 사실상 정기국회 끝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걸 다 심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수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일부의 솔직한 어떤 그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걸 그 예산서를 읽어낼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가진 의원이 없다. 그래요. 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도대체 그렇겠죠.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네, 어떻게 이게 조목조목 평가하면서 네. 뭐 당부당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의원이 없다. 네. 더더구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원들은 1년씩 돌아가면서 지금 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속된 말로 뭐 노른자위 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네. 지역구 예산 반영할 수도 있고 다른 동료 의원들의 어떤 민원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급하게 몇 가지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만 열심히 보고 정말로 중요한 돈이 어떻게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네. 그런 부분은 실제 참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뭐 시한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 갖고만 줄다리기 하고 언론들도 사실 그러니까요. 그거에 관심만 가지는데 네. 결국에는 좀 언론 심사 전 과정을 네. 언론들이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좋은 말씀. 과연 제대로 정말 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산 그 편성에 대해서부터 편성 네. 과정에서부터 예.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각 상임위별로 네.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심도 있게 논의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상민 교수님. 그렇죠. 지금 우리 국회의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입법권 하나고 이제 예산심사권이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400조 원이 넘는 올해 429조 원의 예산 국민들의 혈세로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특정 시간에 예. 몰아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결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결산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심사한다는 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엄청난 이 항목을 네. 이른바 그 특정위원회 예. 또는 뭐 예결특위 또 특정인 몇 명이 모여서 이 숫자 맞추는 방식을 가지고 이걸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상시 국회가 돼가지고 상시 예산국회를 일반 상임위로 돌려서 네. 상시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면은 예산을 좀 더 심사하고 또 심사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연말을 앞두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또 이번에 쪽지가 있었나 없었나 누가 더 유리했지 누가 더 실리를 챙겼지 네. 날짜는 지켰나 뭐 이런 거 너무도 지역적인 거거든요. 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 제도를 예결특위가 아니라 상임위로 넘겨라. 그리고 1년 내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저도 공감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번에 예산 결산에 대한 여야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민주당은 명분을 얻었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명분을 얻었습니다. 네. 문재인표 예산에 대해서 동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큰 명분이죠. 실리도 짭짤합니다.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3당 체제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아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과거 같았으면 보이콧 하더라도 나름대로 힘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예. 거기다가 실리는 조금밖에 못 챙겼어요. 네. 반면에 국민의당은 실리 많이 챙겼습니다. 명분은 더 많이 챙겼습니다. 네.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3당 간에 드러난 예산에 대한 타협안을 놓고 평가를 굳이 평가를 하자면은 3당 간에는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 제 소견입니다. 그 두 분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나라 살림살이라고 해서 이게 기획재정부에게 모든 뭐 맡겨놓고 나라 살림을 우리가 뭐 따지듯이 이 뒤에 뭐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예산정책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 이게 이제 미국 쪽에
있었던 Congress Budget Office를 따와서 내셔널 어셈블리 버젯 오피스를 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정책 연구도 하는데 여기에 가시면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국회 예산처에서 정책처에서 2018년도 정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나름대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우리 노현우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혈세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한 돈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특활비로 얼마나 펑펑 써졌깁니까? 돈 번 돈이라고. 아직 결산도 안 끝나는데 예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이러니까 쪽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 결산은 국민이 감시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주고받기 대표적 결과물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시기,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요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늦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걸 뭐 내년부터 바로 이 초부터 지급하면 네. 지방선거에 유리하고 여당이 네. 뭐 9월 이후로 지급하면 선거에 영향이 없고 뭐 예. 그런 부분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뭐 그야말로 야동수당 뭐 이런 부분들 기초연금 이것들은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아동연금은 이제 뭐 아동수당은 뭐 상위 소득 10%는 제외한다 이런 네.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거의 대부분을 뭐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받는다고 참 뭐 정부 여당에 감사해서 정부 여당을 좀 지원해주고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너무 유치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 시작이 1월 1일이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뭐 미뤄라. 이거야말로 조금 더 정략적인 태도 아닌가요? 예. 조금 더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하는 그런 점에서 원칙적인 문제지. 네. 이건 무슨 뭐 시기적으로 선거 맞물려서 뭐 하자 말자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정략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런 예.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치가 성숙되면은 네.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방금 노동희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네. 사실 아동수당 10만 원 이거 적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 물꼬를 튼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보편복지 기념 다시 말하면 100% 모든 아동에게 0세부터 5세까지 예. 1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했던 건 보편복지에서 야당이 반대하니까 하위 90% 네. 그러니까 상위 10%만 빼고 주기로 선별복지가 된 거죠. 네. 시기도 4월에서 9월로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 그 중간에 했으니까 만약에 야당에서 네. 4월로 하루 더 빨리 주자. 예. 4월 지방선거 영입비치도 좋다 해라. 네. 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을 더 버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계산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이른바 돈을 쏟아부는 것이 네.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앞으로 몰릴 경우에는 예. 여야 협상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야당에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9월달로 연기하자. 5개월을 더 연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여당이 기꺼이 받아준 겁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여당에서도 보편복지 개념에서 선별복지로 방향을 틀면서라도 이것을 이뤄낸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복지정책의 큰 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노인 기초연금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네. 그것도 결국은 조금 연기는 됐습니다만은 정부의 의지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저는 오히려 야당이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은 저는 잘했다. 네. 그래서 복지의 지평에도 넓어져 가고 있고 그만한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그 보고서를 보면 제12장의 보건복지위원회 내용에 428쪽에 나옵니다. 수당법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 검토 필요 그러면서 현황으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0에서 5세 모든 아동에게 보호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1조 1,0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분석 의견. 아동수당 제도는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기준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므로 법률안과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제도 설계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국회 예산처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431쪽 보시면 기초연금 관련들에 대한 쟁점, 심도 있는 연구 검토 필요 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에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고 1조 7천억으로 되어 있네요. 1조 7,439억 원.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이 내용을 한번은 읽어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부 아니고요. 정부 아니고. 정부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거기서 다르죠. 여당에서 조금 후퇴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안은 예산안이 나오면 국회 예산처에서 네. 연구를 해서 국회의원들과 나눠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요 안을 보시고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내용을 참고로 하고 바꾸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잠깐 조금 전에 읽어주신 게 이제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해놓은 얘기입니까? 예, 분석해놓은 얘기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놔야지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분석 보고서죠, 그게? 그 이상한 얘기가. 그러니까 야동수당을 과연 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상위 소득 몇 %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건지 우리나라 재정 형편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말 깊이 있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 게 예산정책처의 그 임무 아닙니까? 그러라고 예산정책처를 만들었고. 근데 아까 읽으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거는 이제 국회 검토 의견이고 정부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서 분석을 하라라고 하는 아니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1조 1,000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그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형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보고서를 쭉 분석을 해놔야 되고 분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예산정책적 할 일 아닙니까? 아까 들어보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연금 관련 쟁점들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 필요. 현황 2018년도 기초연금 지급사업 예산안은 9조 8,400억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끝부분 분석 의견 제도 안전성 도모 필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또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것은 미국은 예산권이 의회에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권이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권이 국회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 있기 때문에 검토 필요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고 방금 노준일 교수님 지적하신 내용이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맞죠. 이 정도는 검토를 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국회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의견을 만들어라 하고 만든 게 예산정책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정책처 그런 게 없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짬짬이는 무슨 말입니까? 밀실 날림심사 늘 있잖아요. 짬짬이는 뭡니까? 니캉니캉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 짬짬이라고 그러죠. 짜장면 짬뽕 같이 섞어달라는 게 아니고 짬짬이라는 게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른바 윈윈하는 방식으로 택하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국회 예산 때 막판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이거 깎는 데는 저거 올려주고 여야가 그야말로 짬짬이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도 상당 부분 이제 그 비공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짬짬이라든지 또는 여야가 서로 나눠 먹기 하는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고질적으로 치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청산해야 됩니다만 쉽지가 않죠. 사실. 이런 적폐는 왜 청산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 청산 안 하려고 그 예산 결산 특위라든지 심사 소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그동안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여러 차례 요구하고 방청이라도 하겠다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절대 공개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짬짬이를 해야 되니까 주고받기 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는 얼마 니네 지역구는 얼마 해가지고서 뭘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기 하고 정부도 그걸 은근히 또 이렇게 기대하고 해서 당연히 정부도 그에 대해서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그걸 또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 근데 저는 갑자기 경우입니다. 질문이 딱 생기는 게 특활비 없애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429억 예상이 늘었다는 것은 특활비가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더 들어갔다는 의미로 놓고 보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짬짬이 한 거죠. 국정원 특활비는 600억 가까이를 삭감했다는 거니까요. 삭감했다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부 기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특활비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어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올해는 또 이제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직까지 공개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여야 간의 주고받기 식의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SOC와 관련해서. 그렇겠죠.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걸 가지고 마포까지 실랑이 하다가
전격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는 일단 오늘 이제 정의대 결판이 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4부로 돌아와서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원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